남들에게 말 못했던, 정말 죽을 뻔했던, 제 소름 끼쳤던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정화입니다. 여러분께만 용기 내어 조심스레 말해봅니다. 며느리가 해준 반찬을 먹고 사경을 헤맬 뻔했다고 하면 누가 믿을까요? 그것도 정성스럽고 맛있는 반찬을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 혹시라도 저와 같은 일을 겪는 분이 계실까 봐서입니다.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가슴 한편이 묘하게 저며옵니다. 며느리 서연이가 처음 반찬을 들고 온 건 유난히 쌀쌀했던 3월의 어느 저녁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희 눈에 보였던 그 아이의 얼굴은 평소보다 밝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밝다기보다는 어딘가 각오를 다진 듯한 표정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언제나 그랬듯 정중한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묘하게 달랐어요. 두 손엔 정갈하게 포장된 밀폐 용기 몇 개를 들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드시라고 준비해봤습니다. 시간 날 때 어머님 생각하며 조금씩 만들어봤는데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2년. 그동안 서연이는 참 예의 바르고 조용한 아이였어요. 큰 무례를 범한 적도 없고 저에게 함부로 대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근하거나 살갑지도 않았죠. 마치 보이지 않는 얇은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화하는 것 같은 거리감이랄까요. 그런 아이가 처음으로 제게 음식을 해다 준 거였습니다. 어머, 이런 걸 언제 다 만들었니? 밀폐 용기 뚜껑을 열어보니 무나물,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 그리고 김치까지. 색깔도 곱고 정말 정성스럽게 만든 게 한눈에 보였어요. 향도 좋았고요. 그냥 연수 오빠가 어머님께서 요즘 식사를 제대로 안 하신다고 해서요. 아, 그 녀석이 그런 말을 했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혼자 사는 게 이제 제법 익숙해져서 대충대충 끼니를 때우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정말 고마워, 서연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아니에요. 당연히 해드려야 하는 건데. 그 아이는 그렇게 말하며 냉장고 쪽으로 향했어요. 제가 그냥 놔두면 내가 할게라고 했는데도 고개를 젓고는 직접 냉장고를 열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서연이가 냉장고에 반찬통을 넣는 모습을 보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능숙했어요. 마치 우리 집 냉장고 구조를 훤히 꿰고 있는 것처럼 어디에 뭘 넣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이거는 매일 드세요. 특히 이 무나물은 제가 정성껏 만든 거라. 그 순간 서연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간절함? 아니면 강요? 확신하는 수는 없었지만 분명 평소와 같은 담담한 어조가 아니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잘 먹을게. 제가 그렇게 대답했을 때 서연이가 저를 바라보는 눈에서 뭔가를 포착했어요. 기대? 만족? 아니면 다른 무엇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아이는 그날 유독 오래 머물렀습니다. 평소엔 연수랑 인사만 하고 금세 돌아갔는데 그날은 차 한 잔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주로 반찬 이야기였죠.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재료를 써야 맛이 좋은지. 연수는 기뻐했어요. 엄마, 서연이가 이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꼭 드세요. 당연히 먹을 거야. 이렇게나 고마운데. 하지만 연수 부부가 돌아간 후 혼자 남겨진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냉장고 앞에 서서 그 반찬통들을 바라보니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분명 고마운 일이었고 며느리의 정성이 담긴 음식이었는데 말이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 생각이 났습니다. 서연이가 냉장고에 반찬을 넣을 때의 그 능숙한 손놀림이, 그리고 제게 매일 드세요라고 말할 때의 그 목소리가, 왜 하필 지금인 걸까? 왜 갑자기? 그런 의문이 가슴 한편에 작은 얼음 조각처럼 박혀서 아무리 이불을 끌어올려도 좀처럼 녹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해다 준 반찬을 처음 입에 넣은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이튿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 냉장고를 열었을 때의 일이에요. 문화물이 유독 싱싱해 보이더군요. 연한 연두빛이 그렇게 고울 수가 없었어요.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는 순간 혀끝에서 느껴지는 그 미묘한 단맛과 함께 뭔가 낯선 뒷맛이 스쳤습니다. 조미료를 조금 특별하게 썼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워낙 맛있어서 금세 잊어버렸어요. 문제는 그 후부터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니 갑자기 세상이 솜으로 둘러싸인 것처럼 몽롱해지더군요. 마치 감기약을 과다 복용한 것처럼 의식이 흐릿해졌어요. 눈꺼풀이 중력에 끌려 내려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낮잠이라곤 거의 자지 않던 제가 소파에 쓰러지듯 누워 그만 깊은 잠에 빠져버렸어요. 깨어났을 때는 이미 해가 서쪽 하늘에 걸려 있었습니다. 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머리는 안개가 낀 것처럼 멍했어요. 손목을 만져보니 맥박이 평소보다 느리게 뛰고 있더군요. 혈압계로 재어보니 상압이 90밖에 안 나왔어요. 평소 120대를 유지하던 제게는 이상한 수치였습니다. 저녁 때 콩나물 무침을 먹은 후에는 더욱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위장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작은 뱀이 뱃속에서 몸부림치는 것 같은 메스꺼움이었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 변기 앞에서 한참을 괴로워했지만 막상 뭔가 나오지는 않더군요. 그저 쓴물만 입 안에 고여있을 뿐이었어요. 이틀째가 되자 증상은 더욱 구체화됐습니다. 아침에 멸치볶음을 먹고 난 후 혀 뒤쪽에 금속성의 쓴맛이 자리 잡았어요. 마치 동전을 빨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맛이었습니다. 양치를 3번이나 해도 가글을 해도 그 맛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침을 삼킬 때마다 목구멍 안쪽이 따끔거렸습니다. 그리고 두통이 시작됐어요. 관자놀이와 후두부를 연결하는 선을 따라 예리한 통증이 파동처럼 밀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뇌혈관을 가느다란 송곳으로 마구 찌르는 것 같았어요. 평소 먹던 개보린으로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동네 내과를 찾았습니다. 김 원장님은 제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까지 찍었습니다. 혈액 수치는 정상이고 간 기능도 괜찮으세요. 다만 김 원장님이 잠깐 멈칫하시더니 목을 가다듬고 다시 말씀하셨어요. 백혈구 수치가 평소보다 약간 높네요. 몸에 염증 반응이 있다는 뜻인데 특별한 감염 징후는 보이지 않고, 혹시 새로 드시기 시작한 음식이나 약물이 있으신가요? 순간 서연이가 해온 반찬이 떠올랐지만 입 밖으로 내뱉을 수는 없었어요. 아니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럼 스트레스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몸의 예민도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날 저녁 연수가 서연이와 함께 새로운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정교하게 포장되어 있었어요. 밀폐 용기마다 작은 라벨지까지 붙어 있더군요. 숙주나물, 도라지 무침, 마늘종 멸치볶음이라고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서연이가 제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그 시선이 왜 그렇게 차갑게 느껴졌을까요? 응,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별 이상 없대. 연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워낙 민감하시니까. 서연이가 얼마나 정성껏 만드는데 몸에 좋은 재료만 써서. 그때 연수가 냉장고에서 기존 반찬통들을 꺼내는 모습을 봤어요. 하나하나 뚜껑을 열어보더니 남은 양을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마치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머님, 무나물은 다 드셨네요. 콩나물 무침도 거의 드시고. 서연이의 목소리에서 뭔가 만족스러운 기색이 느껴졌어요. 맛있어서 잘 먹었어. 다행이에요. 이번에 새로 만든 것들도 꼭 드세요. 특히 도라지 무침은 기관지에 좋거든요. 그날 밤 도라지 무침을 먹고 난 후 증상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더군요. 맥박이 빨라졌다가 갑자기 느려지기를 반복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묵직하고 두근거리고 숨쉬기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새벽 3시쯤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눈 아래쪽이 거무튀튀하게 푸석해져 있었거든요. 며칠 사이에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상한 건 바쁜 일로 밖에서 식사를 하거나 예전에 담아둔 김치만 먹은 날에는 이런 증상들이 천저히 줄어들었다는 거였어요. 어떤 날은 점심 약속이 있어서 서연이 반찬을 넣지 않고 나갔는데 오후 내내 정신이 맑더군요. 두통도 없고 메스꺼움도 없고. 설마. 마음 한구석에서 끔찍한 가정이 고개를 들었지만 곧 스스로를 질책했어요. 이정화, 너 정신 좀 차려. 며느리가 해준 음식을 의심하다니. 하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든 생각이 있었어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 혹시 단순한 노화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서연이가 반찬통을 회수할 때 보였던 그 세심한 확인 작업이 과연 단순한 정리정돈이었을까 하는 것. 그 의혹의 실마리가 제 뇌리에 깊숙이 박혀 잠들 때까지 저를 괴롭혔습니다. 결심을 내린 건 그날 새벽 4시 17분이었습니다. 디지털 시계의 붉은 숫자를 바라보며 더 이상 자신을 기만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서 맥박을 재어보니 분당 52회. 평소 67회 유지하던 제게는 위험 수치였습니다. 손목의 피부를 살짝 잡아당겨 보니 탄력이 전혀 없어서 몇 초 동안 그대로 주름진 채로 남아있더군요. 심각한 탈수 증상이었어요. 이번엔 넉지 말아보자. 생존 본능에 뇌간에서 올라오는 이 증상들은 더 이상 무시될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이가 어제 새로 가져온 반찬들을 냉장고에서 꺼내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도라지 무침의 색감이 너무 완벽했어요. 자연 발효된 고춧가루라면 색상에 미묘한 편차가 있어야 하는데 이건 마치 식용색소로 조색한 것처럼 균일했습니다. 숙주나물도 이상했어요. 일반적으로 데친 숙주는 스문의 시간이 지나면 끝부분이 약간 시들고 수분이 빠지는데 이건 48시간이 지났는데도 얼마 만든 지 안 된 것처럼 팽팽하고 촉촉하고 색이 좋았습니다. 마치 보존제를 사용한 것처럼 말이죠. 그날 하루 종일 의도적으로 서연이 반찬을 피했습니다. 대신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과 바나나 우유로 끼니를 때웠어요. 오랜만에 먹는 인공첨가물 범벅의 가공식품이 이렇게 깨끗하게 느껴질 줄이야.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오후 2시쯤 평소라면 납덩이 같은 졸음에 빠져 있을 시간인데 정신이 또렷했어요.
혈압을 재어보니 상압 118, 하압 79점, 정상 범위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맥박도 64회로 안정됐고요. 저녁 7시에 다시 체크해봤는데 입 안에 금속성 쓴맛이 완전히 사라져 있더군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물이 달게 느껴졌어요. 소변색도 진한 황색에서 연한 노란색으로 변했습니다. 독성 물질이 배출되고 있다는 증거였죠. 진짜 시험은 그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오후 5시 43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연수와 서연이가 함께 온 것 같았는데 평소보다 발소리가 급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서연이의 첫 인사부터가 달랐어요. 평소 그 차분하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거든요. 동공도 평소보다 약간 확장되어 있더군요. 어제 드신 도라지 무침 어떠셨어요? 제가 특별히 정성을 들여서. 그 순간 서연이의 눈빛이 제 얼굴을 스캔하듯 훑고 지나갔어요.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계산적인 시선이었습니다. 응, 맛있게 잘 먹었어. 최대한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연이가 제 대답을 듣고 잠깐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너무 순간적이어서 놓칠 뻔했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그럼 냉장고 정리 좀 할게요. 서연이가 냉장고로 향하는 순간 저는 그 아이의 모든 움직임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걸음걸이의 리듬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보통은 여유로운 보폭이었는데 이날은 성급하고 목적의식이 뚜렷했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통을 하나씩 들어올리는 손의 움직임도 달랐습니다. 평소엔 정중하게 뚜껑을 열고 확인했는데 이날은 고작 무게감만으로도 대략적인 잔량을 이미 샅샅이 알고 있더군요. 마치 숙련된 검사관처럼 말이에요. 도라지 무침 통을 들었을 때 서연이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어머님 이거 많이 안 드신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제 혈압이 급상승하는 걸 느꼈습니다. 관자놀이에서 혈관이 뛰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아, 그래? 워낙 양이 많아서. 괜찮아요. 천천히 드세요. 다만 서연이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몸에 좋은 거니까 꼭 다 드시길 바라요. 그 꼭이라는 단어에 실린 강요의 어조. 차가운 실온 속에서도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연수가 거실에서 소리쳤어요. 서연아, 빨리 와. 집에 가야지. 네, 금방 갈게요. 서연이가 새로운 반찬통들을 냉장고에 배치하는 모습을 봤는데 위치 선정이 너무도 계산적이었어요. 제가 자주 꺼내는 물병이나 우유 근처에 전략적으로 배치하더군요. 자연스럽게 눈에 띄고 손에 닿기 쉬운 곳에 말이에요. 어머님, 이번 주는 특히 잘 드셔야 해요. 환절기라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니까요. 마지막으로 냉장고 문을 닫으며 던진 그 한마디에서 저는 서늘한 협박을 느꼈습니다. 둘이 떠난 후 저는 냉장고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새로 들어온 반찬들을 하나씩 꺼내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멸치볶음의 멸치들이 너무 완벽한 갈색이었어요. 보통 집에서 볶으면 색이 고르지 않게 나오는데 이건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 것처럼 균일했습니다. 그리고 냄새도 이상했어요. 멸치 특유의 비린내는 전혀 없고 오히려 달콤한 화학적 향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건 모든 반찬의 휘 농도가 너무 일정하다는 것이었어요. 집에서 만든 음식이라면 발효도나 산도에 미세한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마치 실험실에서 정확한 배합으로 만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하루 만에 안색이 돌아와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도 옅어졌고 입술에도 혈색이 돌았습니다. 내 몸이 정답을 알고 있었구나. 그때서야 확신했습니다. 서연이가 가져오는 그 정성스러운 반찬들 속에 분명 뭔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부터는 더욱 치밀하게 관찰해야 한다는 것을. 살아남기 위해서 말이에요. 연수가 이상하다는 것을 처음 느낀 건 그의 전화 목소리였습니다. 화요일 오후, 평소라면 절대 집에 연락할 시간이 아닌데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목소리에 평상시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마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직전에 그런 긴장감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일인데? 엄마, 제가 요즘 좀 이상해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이상한데? 일주일 전부터 계속 어지럽고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가장 이상한 건 연수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서연이가 해준 도시락을 먹은 날에만 그런 것 같아요.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 했어요. 연수야, 그게 무슨 소리야? 처음엔 저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엄마, 어제 정말 심각한 일이 있었어요. 연수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계약서 검토하는데 갑자기 숫자가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5억짜리 계약을 50억으로 잘못 입력해서 회사가 난리 났어요. 20년 넘게 일하면서 그런 실수는 처음이에요. 제가 그동안 느꼈던 증상들과 너무도 비슷했어요. 그리고 어제 밤에 서연이한테 물어봤어요. 도시락에 뭔가 특별한 재료를 넣었는지. 뭐라고 하던? 갑자기 표정이 차갑게 변하면서 오빠가 요즘 예민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서연이 눈빛이 정말 무서웠어요.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연수야, 우리 엄마,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 한번 검사를 맡겨볼까요? 그 제안을 듣는 순간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정말 그래도 될까? 만약 아무것도 아니라면. 엄마, 우리 둘 다 같은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다음 날 연수가 냉장고에서 반찬을 조심스럽게 채취했어요. 작은 밀폐용기에 도라지 무침, 멸치볶음, 숙주나물을 각각 조금씩 담아서 가져갔습니다. 회사 거래처 중에 식품 안전 검사하는 곳이 있어요. 믿을 만한 곳이에요. 그 후 사흘 동안은 제가 평생 살면서 가장 불안했던 시간이었어요. 연수는 매일 전화로 안부를 물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연수의 목소리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었어요. 서연이는 그 사이에 2번 더 새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요. 목요일에 서연이가 냉장고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많이 안 드신 것 같은데요? 입맛이 없으세요? 그 질문 속에 숨겨진 날카로움을 느꼈어요. 금요일에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어머님, 몸에 좋다고 정성껏 만드는 건데 안 드시면 저도 서운해요. 그 말을 할 때 서연이의 눈빛에서 뭔가 차가운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 4시 반쯤 연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충격을 받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결과 나왔어? 엄마, 지금 당장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 절대 드시지 마세요. 그 순간 온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뭐가 나왔는데? 도라지 무침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왔어요. 그것도 일반 복용량의 10배가 넘는 농도로요.
숨이 막혔습니다. 멸치볶음에는 중금속이 들어있었어요. 수은 농도가 정상 기준치의 50배예요. 그리고 연수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숙주나물에서는 심장에 영향을 주는 독성 물질이 검출됐어요. 전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연수야. 그럼 서연이가 엄마, 검사기관에서 말하길 이 세 가지 성분이 조합되면 서서히 장기 기능을 떨어뜨리면서 결국엔 자연사로 보이게 만들 수 있다고 해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동안의 졸음, 어지럼증, 메스꺼움, 두통, 모든 것이 엄마, 지금 당장 그 반찬들 다 버리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고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그 예쁘고 정갈한 반찬통들이 이제는 독이 든 항아리처럼 보였어요. 서연이가 처음 반찬을 가져온 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 정성스러운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이 이제야 드러난 거였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서연이의 목소리였어요. 여전히 공손하고 차분했지만 이제 그 속에 감춰진 위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반찬을 가져왔어요. 어머님, 건강에 특별히 좋은 걸로요. 새 반찬통들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치네요. 새 반찬통들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연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절대 드시지 마세요. 지금 당장 냉장고에 있던 반찬도 손대지 마요. 서연이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이와 제가 서로를 바라보는 몇 초간의 침묵 속에서 모든 가면이 벗겨졌어요. 그 아이의 얼굴에서 평소의 정중함과 온화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전화통화 중이셨나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이제 그 속에 숨겨진 위협이 명확했어요. 응. 연수하고 얘기 중이었어. 그런데 연수 오빠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목소리가 좀 크던데. 그 질문에서 서연이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연수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경찰에 신고하세요. 지금 당장. 서연이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이 참 안타깝네요, 어머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서연이의 진짜 목소리였어요. 조금만 더 참고드셨으면 편안하게 가실 수 있었을 텐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제가 느꼈던 모든 불안감이 현실이었던 거예요. 왜 그랬어? 보험금이 5억이에요, 어머님. 연수 오빠가 수익자거든요. 그런데 오빠는 너무 착하세요. 서연이가 새로 가져온 반찬통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계속 말했어요. 자연사로 보이게 하려면 최소 6개월은 걸려야 해요. 너무 급하면 의심받거든요.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연수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어요. 서혜연아, 연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충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오히려 담담했어요. 마치 모든 걸 체념한 것처럼. 너 정말로 그런 거였어? 네, 오빠 저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어요. 그 순간 연수가 휴대폰을 꺼내며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여기 살인미수 신고입니다. 서연이는 체포되던 순간까지도 차분했습니다. 마치 계획했던 일이 단지 조금 일찍 발각된 것일 뿐이라는 듯이 말이에요. 그 후 몇 주가 지났어요. 연수는 서연이와 즉시 이혼 절차를 밟았고 저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장기적인 후유증은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조기에 발견했기 때문이라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도 경찰 수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입니다. 서연이 같은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가끔 그날들을 떠올릴 때마다 소름이 돋아요. 서연이가 처음 반찬을 가져왔던 그날의 따뜻함이 얼마나 완벽한 연기였는지, 그 정갈한 밀폐 용기들 속에 죽음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인지, 무엇보다 제 직감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그 반찬은 정성이 아니었어요. 그건 저를 조용히 지워나가는 과정이었어요. 오늘 아침 저는 오랜만에 제 손으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찬찬히 미역을 우리고 참기름을 두르며 국물이 우러나는 것을 지켜보는 그 평범한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마침내 찾아온 고요하고 따스한 아침. 저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그릇을 식탁에 올려놓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연수와 함께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평범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되찾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